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난데없는 주적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들, 일명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산업안전정책에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이틀 전 광양산단 내 철강공장 배관 철거 현장에서 20m 높이에서 떨어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주적이나 논하면서 정치 싸움을 걸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16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순사건위원회 재구성 관련한 지역 정치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여순사건위원회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2기 여수 순천 11구 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재구성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난 14일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정부 임명직 중앙위원회 전원 사퇴 후 재구성과 뉴라이트 출신 오영섭 이민원 위원회 즉각적인 사퇴, 정부가 보유한 14연대 및 보도연맹 학살자 명단의 공개, 전남북 및 경남 일부 지역의 직권조사 확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김문수 의원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순사건과 무관하거나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물로 채워졌다며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물로 새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 여순사건위원회의 우익 인사포진에 대한 유족들과 지역 정치권의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관련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여수 소식인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또 따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수시가 관내 12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의 이번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여수시는 월요일인 지난 14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과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 사항으로는 이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는 물론 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 과장 광고나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또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과 부당 행위 일체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를 함께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 방식인데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주택 건설 시행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도 낮고 또 조합원이 먼저 동호수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선택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실제로 성공률이 워낙 낮아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지옥주택조합 이런 별명을 안고 있을 정도라고 해요. 네,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조합은 총 618개로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 51.1%에 이르고 있고 예. 또 모집 신고 이후 3년 이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 무려 33.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여수시에도 현재 1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이 모집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추진을 제때 진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12개 사업장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규모가 가장 큰 신기 주공 지역 주택조합을 포함해 3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예. 그나마 2개 사업장은 지난 2020년에 착공했지만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착공한 이들 사업장 외 3개 사업장은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 나머지 6개 사업장은 모집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길게는 5년 넘게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지역의 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건립 사업이 미뤄지면서 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제한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 지역 일부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도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강제할 수 있는 이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도 8월 말까지 지주택 전체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이는 만큼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됐다고 해요. 손질이 필요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대기업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외식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 외식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 먹개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시의회에 촉구했다고요? 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 지부, 순천시 중화요리협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개비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적하고 이 먹개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민간 배달앱을 통해 순천에서만 1년에 약 450억 원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며 순천 외식업 지부 4천여 개 업소가 먹개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순천시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먹개비 배달앱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넘겼다고요? 네, 순천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먹개비 배달앱 지원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순천시의회 진보당 소속 시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이 승인되고 내년도 본예산 15억 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약 4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전남도 공공배달앱 먹개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주도하고 있는 이 진보당 순천시의원회는 현재 순천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37,993곳에 외식업계 회원이 2,189곳을 포함해 최소 10%가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배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가맹점, 중개 수수료 등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인데요. 광양참여연대가 최근 광양시의회가 배포한 의정활동 성과 관련해서 비평을 냈네요. 네, 광양참여연대가 양적 성과에 가려진 시민 체감, 진정한 열린 의회를 위한 과제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광양참여연대는 최근 광양시의회가 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의정성과 보도자료와 관련해 광양시 의회의 의정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담고 있다며 총 204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 발의 조례 비율의 50% 달성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예.
광양참여연대는 하지만 광양시 의회의 안건 처리와 조례 발의가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처리된 조례 안수는 많지만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졌고 또 일상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광양참여연대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다고 하지만 이후 문제들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또 시정 요구가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이 의정활동 결과물들이 주민들에게 진짜로 잘 전달되었는지 적용됐는지까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판 때문에 바쁘시네요, 두 분 다. 네, 7월 말부터 이제 휴전기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재판장님들께서 기일을 좀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바쁜 시기인데 또 좀만 참으면 또 휴전기가 다가오니까요. 휴전기면 약간 좀 그래도 쉬어가는. 재판이 없죠, 재판이. 그때 휴가를 막 다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휴가를 가려면 그때 가야 되는데 뭐 재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쉬는 건 아니니까요.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오늘따라 또 아리답게 하고 오신 아리답게. 예. 네, 뭐 감사합니다. 뭐 여기 안 오면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이 두 분 친한 척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제 판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심장 수술을 받은 부친을 찾아가서 당일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부친을 찾아가서 이제 증여를 받겠다라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7월 9일 날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 판결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뭐 잠깐 한 문장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수술하고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바로 찾아가가지고 재산을 내놔라라는 형태로 요구를 해서 증여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예. 친자식들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사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원고는 이제 자녀들이고요. 이제 예. 피고는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원래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와 이 아버지 사이에서 이 어머니의 그 공동 지분을 아버지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는 다른 여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에 계속 이 여자랑 같이 살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자녀들하고는 이제 그걸 좀 용납을 못했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심장 이제 아예 이제 가슴을 열어서 개용 수술을 하고 태어난 당일날, 네, 당일날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아파트로 찾아가서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 매매 대금을 즉시 우리 이제 자녀들이 3명이었거든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증여 계약서를 또 요구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밝혀진 재산 말고 뭐 1원이라도 차명 재산이든 뭐든 나오기만 하면 그거 다 우리에게 준다라는 계약서를 한 12시간의 뭐 설득일까요? 협박일까요? 이 끝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29억에 팔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났나요? 네, 맞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하고자 한 몇 달 뒤에 예. 팔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 29억의 아파트를 팔고 한 18억을 들여가지고 오피스텔을 사요. 예.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이 자녀들, 그리고 그 뭐 자녀들의 자녀
가 또 있죠. 손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탁을 해놔요. 유언을 하는 신탁을 해놓고 근데 이제 자녀들은 계약서에 따르면 그 매도 대금 다 주기로 돼 있지 않냐 하면서 29억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는 내가 되게 이제 방금 수술을 받고 와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12시간 정도의 압박을 받아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이게 친자식들이 맞나 싶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고 난 바로 당일날 가서 12시간에 걸쳐서 압박이겠죠. 한마디로 뭐 맞습니다. 협박과 압박과 이런 뭐 설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때는 몸도 정신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일 텐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돈 욕심 아닐까요? 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뭐 나름대로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예.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예. 민법 103조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법리인데요. 그렇군요. 이 법원에서도 7월 9일에 선고를 했는데요. 예. 이 사건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해서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을 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증여계약 당시에 뭐 아버지가 퇴원 직후에 자식들에게 급하게 재산 증여를 약속할 이유도 없었고 예. 자식들이 순차적으로 이 아파트에 모였고 역할을 분담해서 아버지의 차명 재산을 샅샅이 조사를 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증여계약서 작성 이후에 뭐 공증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먼저 제안했다라는 그런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고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내용을 제시했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에 아버지가 퇴원을 막 이제 한 직후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도 있었고 예. 약물로 인해서 의식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증여계약 요구를 받았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강압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강압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도 사회상규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성하는 그 경위나 내용 등을 봤을 때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무효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팔았던 돈을 즉시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소송이 기각됐다는 네, 맞아요. 거죠. 그 계약에 따라서 29억 원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냐면 이제 그 여자랑 계속 살겠다고 이제 아버지가 뜻을 밝히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엄마와의 공동 재산이고 엄마 재산인데 이 아파트 판 대금 다 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살자. 절연의 뜻을 밝히고요. 실제로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재판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입니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고요. 예. 이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밝혀진 재산 말고 차명 재산이 뭐 아니면 해외에 있는 어떤 재산 1원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1원이라도라고 맞아. 쓴 거예요. 1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봤을 때 계약 내용 자체도 반사회성을 띈다라고 봤습니다. 예, 뭐 자녀들은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지만 그 현장에서 누군가 이걸 좀 말리자 아버지가 우리보다 심장이 더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다라고 맞아요. 전해지고 그런 있는데 얘기도 이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좀 무효가 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사회 질서에 관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고 예.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법률행위, 계약이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것도 있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짜 의사에 기반한 계약이 아니라 뭐 허위로 표시된 것 아니면 착오로 표시된 것 그런 것도 다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 강박, 사기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강박, 강요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취소할 수 있도록 그 법률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약 작성 경위 때문에 무효가 되거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 더 있습니까? 실제? 정말로 이 사건처럼 민법 103조를 적용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적잔치의 원칙이 이제 대원칙이기도 하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당사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그 체결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뭐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까지 이행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계약이 이제 효력이 없게 하겠다, 뭐 취소를 하겠다,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하겠다, 아니면 해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법률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례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효자 소송하고는 또 좀 달라요. 나를 뭐 부양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뭐 취소하겠다, 이런 소송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떤 뭐 감정적인 문제도 좀 막 결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지금은 항소 기한이 있어서 아직 항소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항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후에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판결은 정리하도록 하죠. 참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회사 생활을 저희가 하다 보면요, 동료들과 마찰로 인해서 사소한 말싸움부터 심해지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 살인까지 발생한 일도 있었는데, 실제로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피의자 전주환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전주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비슷한 사건이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온 사례들도 있어서 오늘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야, 이대리,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하네. 예. 오늘만 세 번째 커피 심부름네. 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진짜. 아이, 뭐라고 궁시렁대는 거야. 아이, 너는 다 좋은데 좀 느린 게 탈이더라. 야, 얼른 갔다 와.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야, 이대리, 잠깐만 이리 좀 와봐. 이 컴퓨터가 또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전원 버튼을 안 누르셨네요. 뭐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런 것도 모르나? 뭐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이게 어디다 대고 불만이야. 내가 말이야. 아무튼 너 안 뽑으려고 했을 때 내가 뽑자 해서 너 이 회사 들어온 거야. 이게 은혜도 모르고 팍. 아니 왜 사람 머리를 때리고 그러세요? 야, 이런 봐라. 이 사람 치겠다. 아주 눈을 야리고 있으면 어쩔 건데 네가 어디 한번 쳐봐. 아이씨, 내가 진짜 이 회사 그만두고 말지. 내가 치라면 못 칠 줄 알아? 내가 무슨 당신 비서야 뭐야. 맨날 커피 심부름에 걸핏하면 머리나 치고. 어디서 달려들어. 줄 떨어져. 내 허리. 발령이 죄송합니다. 관련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손연계 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대리와 송상사의 네. 대화인데 저희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방금 전에 듣고 오신 꽁트 사례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리와 송 상사의 대화,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추정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송 상사가 뭐 잔심부름부터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머리를 때리고 뭐 이런 폭행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대리가 더는 못 참겠다. 쳐봐 하면서 몸싸움으로 이게 붙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당탕탕 하면서 이대리가 다치게 된 상황을 저희가 꽁트로 좀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유사한 사례 같은 꽁트 사례는 지금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타인의 폭력에 의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부정되는 경우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돌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 뭐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은 회사 동료 사이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회사 내 시비로 확대가 됐다. 그리고 그 회사에 침입해서 작업 중이던 을을 살해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리고 업무하고도 상당히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꽁트 그 1분 가지고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업무상 재해다 아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저 좀 풍부한 더 내용들을 알아야만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업무상 재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보험법에 정의가 있는데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이제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법에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늘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무상 뭐 사고나 질병 이런 범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피해 회복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도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예. 대부분 또 그런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법에 보면 37조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이제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까 이제 부상, 질병 또는 장애 또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단서 조항이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재해는 이제 그 업무하고 그 재해 사이에 이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지만 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주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각호 사유 중에 이제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뭐 이제 출퇴근 재해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상 사고 중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아니면 관리소로 발생한 사고 요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인정해주겠다는 거고요. 또 이제 질병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오늘 꽁트 사안에서 어떤 이제 뭐 허리가 다치거나 이런 부상이 정도도 심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많은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이 정신과 더 격화돼서 치료를 막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꽁트 사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그래요.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출퇴근 교통사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해당되는데. 해당됩니다. 일단 산업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보면은 37조의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출퇴근제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법률 예. 규정으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뭐 통근버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예.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중요한 게 근데 통상적인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뭐 출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항상 쟁점이 되는데요. 해당 일탈 또는 그러니까 경로를 잠깐 벗어난 거예요. 중간에 예를 들자면 예. 마트를 들릴 수도 있고, 친구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PC방에 들릴 수도 있는 예. 거죠. 뭐 근데 PC방에 안 들는 되겠지, 거는 업무 중에. 예. 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탈이나 중단이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 재해를 보지 않는다. 이걸 기준을 좀 마련을 해놨어요. 이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이런 예. 것들은 괜찮고 예.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그리고 아동 또는 장애인 그러니까 어린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그건 괜찮아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 그리고 뭐 진료를 받는 행위 예. 병원에 가서 그런 것들도 괜찮다고 다 그러니까 명시를 이런 거는 출퇴근 때 매번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일탈 또는 중단이 그러한 이유로서 발생했을 때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 대법원에서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예. 출퇴근 시에서도 그리고 그게 통상적이고 통상적인 걸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래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법률 규정이 2017년에 생겼는데 예. 그전에는 출퇴근제가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게 참 지금 시점 그래요?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그래서 법률 규정이 개정돼서 이제는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이게 10년이 채 안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2017년이면 이제 그렇죠. 인정의 폭이 많이 넓어졌죠. 네. 그렇군요. 자, 앞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망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똑같이 사망 사고를 직장 동료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했는데 어떤 사건은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은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인정이. 일단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공분을 샀던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뭐 신상 공개됐기 때문에 이름 말하겠습니다. 예.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살인 사건에 이제 시발점이 된 사건이 스토킹 피해 신고가 먼저 있었고 이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선고 전날 바로 전날 그때 당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토킹 그 사건도 9년형을 구형받을 정도면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보복 살인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업주는 서울교통공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네, 맞습니다. 예.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이 그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요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이제 업무 중이었고요. 당시 피해자가 그 이제 역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돼서 이제 공단에서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비슷한 사례로 같은 이제 뭐 보험 설계 업무를 하던 연인 관계였어요. 이 사건은 예. 다른 사건은 연인 관계였는데 이때도 이제는 뭐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제 스토킹이 계속 이어졌고 집으로 계속 찾아왔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보기에는. 당시 피해자가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그 피해자의 모친과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가 일어났고요. 근데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거였어요. 이거는 업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예. 그 사적인 관계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그런 관계에서 촉발된 것이고 또 만약에 뭐 업무적으로 이제 유족들은 그런 것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이제 직급으로는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이제 일을 못하는 걸 좀 지적하면서 뭔가 이제 가해자가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무슨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이렇게 뭐 해왔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네. 재판부는 그거를 이제 그것도 판단은 했지만 그것만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뭐 그렇군요. 피해자가 그런 거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걸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기인성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직접 입증하는 게 진짜 네,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저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업무와 어떤 관련된 원한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일반적인 어떤 산업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뭐 죽었거나 다쳤거나 하면은 예. 그거는 쟁점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질병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라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증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와 질병의 사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데 예. 그런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렇게 일반인이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어떤- 아닌데 내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접적인 사실들 내지는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더라도 이걸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100% 입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증명 책임의 어떤 정도를 좀 완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그럼 그렇죠. 증빙을 받아와야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 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당 업무가 그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은 환경미화원이라면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예.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증명 책임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방송국이에요, 저희가. 네, 그럼 네. 방송국인데 장거리 취재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하는 취재 뭐 예를 들어서 기자나 누군가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이 좀 침침한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어렵네요. 이게 그쵸,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운전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리고 그 장거리 업무의 특성상. 그렇죠. 업무의 특성이 장거리 출장 업무를 반드시 수반하는지 그리고 빈도는 어떠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다른 병력은 없었는데 이게 업무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생겼는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한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네,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네.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쉽지 부분이기도 않죠. 한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고 나서 혹은 뭐 산재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입증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일단 절차가 좀 신청을 궁금해요.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이 나에게 불이익하게 나왔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냥 지급을 한 거예요. 이거 업무상 재해 맞다. 예. 근데 아까 이제 그 보험 설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조치도 좀 충분했다라고 보고 이거는 업무상 재해랑 관련 없고 그냥 사적인 원한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 역시도 이제 공단에 손을 들어준 거죠. 예. 산재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경우와 절차 과정 조금만 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산재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될지 예.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산재 신청서라든지 병원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경위서 그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을 많이 내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을 해서 하고 인정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겠죠, 그쪽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거나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그걸로 예. 되는데 만약에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깊이 다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습니다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업무상 재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청장, 한명 홍동덕 이 사람을 2025학년도 순천 삼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평화 인권 교육을 위한 여순 11구 명예교사로 위촉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순천 삼산초등학교장 조양희.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네. 주인공이 바로 인사를 안 하시고 네. 어떤 상을 받는 수여식 같은 느낌인데 주인공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위촉장 수여식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공봉독 유적인데요. 어제 오전 순천 삼산초등학교에서는 여순 11구 평화인권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마을 교육연구소 활동가가 여순 사건의 역사적 배경, 전개 과정, 특별별 재정 등의 수업을 하고요. 여순 사건 유족을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학생들과 의미 있는 만남에 앞서 여순 11구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유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공봉덕 명예교사가 오늘의 주인공이었군요. 공봉덕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순 사건이 생소한 어린 학생들에게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강의를 했다고요. 네, 이 공봉덕 명예교사는요. 여순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을 담담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이야기, 또 여순 사건 이후에 연좌제로 이기기 위해서 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천시 서면 구상님 살고 있어요. 사건 때 너무 집 살다가 자고 있는데 쌀을 걷다 놓고 갖다 주라더래요. 그 이제 산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몽사도 모르고 그냥 지고 가는데 이제 그 경찰들이 그렇게 총으로 쏴서 그냥 죽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에 자는 사람들 다 꺼내갖고 노크줄로 묶어갖고 저 계곡으로 영계산 계곡으로 다 밀고 가고 집은 불 다 태워 불고 그렇게 밤에 새벽에 그렇게 다 난리를 만냈다요. 동네 같이 사는 사람이 습바이 노래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동네를 몰신을 시켜버려. 이렇게 학생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너무 무슨 도덕질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말고 많이 배워갖고 출세하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명예교사님이 사실 여순 사건의 유족이기 때문에 네. 직접 겪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본인 목소리로 아이들 앞에서 풀어주시는 현장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연좌제, 말갱이 이런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의 역사를 직접 겪었던 유족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진행자가요. 이 공봉덕 선생님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다들 머뭇하다가 한 학생이 애국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애국가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활동가와 뭐 학생, 유가족이 다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요. 공봉덕 명예교사님께서도 뜻깊은 시간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행사 끝나고요. 계속해서 유축장을 연신 어루만지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초등학교를 50여 년 만에 와봤다면서요. 자신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구구단을 지금도 외우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구구단 외우는데 구단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요? 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이제 학생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알려주는 명예 교사가 됐으니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았지. 기분이 좋아. 떨리기는 그렇게 안 했어. 저 고등법원에 가서도 말했는데 이제 그대로 사는 대로 말했지. 그 얘기들은 뭐 그런지 저런지 뭘 알아. 앞에 가서 무엇을 말을 할 줄 알아서 나를 이렇게 그래 데리고 간 거 그랬어. 이제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그러니까 그 생각도 안 했지. 그냥 감동에 불고 이런 막 상도 있고 그런 건 몰랐어. 말 안 하니까 몰라. 그냥 나오라 그래 놓게 나왔지. 말할 수도 없지. 이 사람은 2025년도에 순천 삼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화 명예 교사로 인권 교육을 위한 여순
명예교사에 여러 사람 덕분에 함께 누가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네. 아이고 손자들 생각이 나죠. 네, 여순 사건 당시 공봉덕님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가담자로 함께 몰려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좌제로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직접 노력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노력들을 보상받는 순간이 아마 어제 그 현장이었지 않을까요? 네,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혼자서 이 빨갱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이런 여순 사건이 아픔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물레가 있어. 방에 들어가려면 옛날 집은 그 물레장을 막 탕탕 두드렸다. 그냥 열이 나서 죽겠어 이제 텅. 이런 소리가 뭔 소리냐고 이제 막 아가씨가 두드려 그랬어. 막. 자식들 보고는 말 안 했지. 영감만 보고 이제 막 직업훈련소 거기 다니고 직업훈련소 1년 반을 다니고 이제 영접 다 자격증 따고 1, 2년만 걸리면 시방 굴 때가 몇 년인가 몰라. 기각을 당해놓으면 또 다시 전부 새로 해. 새로 서류를 해. 그러고 다녔어. 그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빨간 일 있으면 안 알아줘. 그래갖고 그걸 벗기고 났었지. 빨갱이라고 딱 기립분께 그걸 벗겼어. 그걸 빨갱이 줄을 벗겼냐. 한 20년 걸리는 건 몰라. 오래됐어요. 네, 평생을 여순 사건의 유족으로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오신 또 그런 자식들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 오신 공봉덕님의 이야기를 오늘 간접적으로 남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당신께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16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